자, 3월학평 독서 해설 강의입니다. 얘들아, 3월학평 시험이 끝났는데 보통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다. 그래서 시험 딱 봤어. 점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빨리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시 막 강의를 막 달리고 다시 막 문제를 막 풀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막 열정이 앞서게 돼. 근데 자, 열정이 곧 효율은 아닙니다. 얘들아, 시험이 끝났잖아. 시험이 끝나면 너희들은 진중하게 뭘 해줘야 돼? 자기 점검해줘야 됩니다. 자, 예전에 연세대학교 논술에, 대입 논술에 이런 주제어가 나왔었어. 정확히 이런 제시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실적 낙관성. 낙관성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실적 낙관성과 비현실적 낙관성. 한마디로 낙관성. 우리 고3 수험생들 다 그렇거든. 우리 학생들이 다 그렇거든. 수능 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돼. 그 점수를 받을 거야. 낙관성이야. 1등급 받을 거야. 내가 원하는 점수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 오케이, 낙관성입니다. 근데 그 낙관성이 어떤 사람에겐 현실적이고 어떤 사람에겐 이루어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거야. 이걸 가르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뭐가 필요하냐? 자기 점검이 필요해. 자, 앞으로만 달려간다고 해서 낙관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건 아니다. 자기 점검은 곧 객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화. 시험이 끝났어. 뭐 해줘야 돼? 단순 오답을 해설지 보고 정리하는 거, 그런 거 객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고가 비어있는지, 너희들의 사고의 공백을 찾아야 되고, 너희가 지문 속에서 중요하다고 포착하지 못했었던 출제 포인트들을 포착해야 되고, 너희들이 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그 지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객관화야. 해설지는 객관화 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점검 포인트는 다 다르거든. 너희가 찾는 거야. 오늘 같이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있다. 이게 또 중요해. 두 번째. 단순히 해설 강의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재평가가 필요해. 재평가. 재평가는 뭘까? 이후에 또 6평도 있고 9평도 있습니다. 그지? 중간중간 또 너희들이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들 혹은 문제풀이, 이렇게 너희들이 점점 문제를 풀면서 또 나의 실력을 확인하는 기회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을 거야. 그때 어때야 되냐? 여기서 너희가 포착했던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재평가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의 점수가 바뀌거든. 그랬을 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공부를 한 거야. 열정이 앞서고 이거 없이 앞으로 달리는 거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하는데 가성비가 바닥을 치거든. 얘들아, 가성비 높게 공부해야 된다? 똑같이 남들과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방식은 언제나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우선순위라는 게 공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거야.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 너희들이 이러한 지점들을 못 읽었다면 이러한 지점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오늘 잡아줄 겁니다. 그 지점들은 쌤이 하는 거. 이걸 기반으로 너희가 스스로의 사고를 점검하고 그것을 이후에 반영할 정도로의 기준, 그 정도로의 어떤 틀과 패턴을 장착해 나가는 거. 출제 포인트를 다시금 하나, 두 개라도 훨씬 더 많이 축적해 나가는 거. 이게 너희들이 1, 2번은 너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설 강의는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주체적으로 너희가 들으면서 너희들의 스스로의 그 사고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독서 지문들은 일단 경제 지문이죠. 가나, 주제 통합형 지문. 이 중에서 6번, 7번, 8번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지? 그래서 6, 7, 8번 같이만 문제를 풀어볼 거고, 기술 지문이죠. 기술 지문 11번, 12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 너희가 딱 두 번째 2페이지 열어봅시다. 두 번째 경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쌤, 근데 이거 교육청인데 이 정도까지 막 의미를 둬야 되는 건가요? 오케이, 맞아. 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거기 때문에 사실은 쌤도 평가원을 할 때보다는 약간 무게중심이 좀 다르긴 하죠. 여기서 뭘 포착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포착해야 되는 게 바로 평가원의 요소를 포착하는 거야. 이 안에 분명하게 평가원의 독해 요소들, 평가원에 자주 나오는 그 패턴의 틀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경제 지문, 가나 지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이제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지문은 지금 경제지만 사실은 뭐에 가깝니? 문제 한번 훑어봤니? 자, 4번 전개 방식이죠. 자, 5번 가를 이해한 내용. 오케이, 6번 얘들아 별표죠.
가의 입장, 가의 기역, 니은의 입장이야. 얘들아 입장 밑줄 치시고요. 자, 이게 평가원에서 뭐라고 나오니? 입장이라 나오기도 하고 견해, 론, 설, 주의, 논변, 사람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야? 인문지문인 거야. 그럼 너희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기역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거 포착 정확히 해야 되겠지. 니은도 포착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주 핵심에서 나온 거거든. 이번 시험은 굉장히 쿨한 게 있어. 아주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대다수 나왔어. 추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학생들이 추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서 정답을 고르는 게 추론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게 아주 세세하고 자잘한 포인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매우 핵심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포착한 눈이 없다. 그래서 6번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6번 문제에서 시간을 소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핵심을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가? 요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준비됐니? 자, 그래서 6번 오케이. 자, 견해, 입장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나의 그림을 이해한 내용. 얘들아 깜짝 놀랐을 거야. 딱 열자마자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았니? 쌤도 최근 한 근 5년 동안 요렇게로 폭력적인 그래프는 쌤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질문은, 이 그래프는 너희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지문과 매우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그래프를 싹 이해하고 넘어왔어야지만 7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충 보고 그냥 이게 이런가 보다. 공공재 오케이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 대충 이렇게 이런 내용이나 오케이 그 내용으로 넘어오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7번이 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프의 요소를 하나하나 지문과 대응하면서 보지 않았다면 7번 문제 어렵죠. 근데 7번 문제는 오히려 정답 선지가 약간 너희가 이 말이 맞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오답들에 해당된 내용들이 있잖아. 한마디로 1, 2, 3, 4 맞는 설명들 있죠. 1, 2, 3, 4번 선택지들이 싹 다 그래프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여기서도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야만 해. 7번에서 고민했다. 하나야, 이 지문을 읽을 때 그래프와 지문 속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3월 학평 처음인데. 얘들아. 자, 너희가 이제 6평전까지 뭘 해야 되냐? 평가원의 패턴이라고 하죠, 우리가. 봐라, 기출문제. 지금 이 시점에도 나는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끝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꽤 있을 거야. 자, 근데 틀렸잖아. 자,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출에 대해서 기출에서 가져갔어야 되는 요소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없는 겁니다. 이 지문은 얘들아 작년 6평 세먼의 과정이론 그때 진짜 어려웠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제 1년 전에 선배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지문 뭔 말이야 대체? 이해를 못했어. 오답률이 겁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쌤이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역시나 추론에서 가장 강화되는 것 개념입니다. 독해의 기본 단위는 개념이야. 추론이 강화될수록 개념입니다. 왜냐? 개념 하나는 바꿀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독해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개념으로 잡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 개념을 하나하나 다만 그래프와 연결했을 뿐이야. 세먼의 과정이론은 하나하나를 예시와 연결합니다. 얘는 하나하나를 그래프와 연결했어. 다를 게 전혀 없어. 너희들이 개념 하나하나를 다시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독해 요소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항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니? 그런 측면에서 매우 평가원적 요소를 잘 담고 있다는 거야. 그런 지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얘들아. 지문 갑시다. 가지문 먼저 들어가 보자. 자, 1문단 시작합니다. 1문단에서 너희들이 중심 화제 포착해야지.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줄부터 사용제 동그라미. 사용제의 정의 출발합니다. 사용제는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것. 자, 공공재는 공동 소비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공공재입니다. 역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죠. 개념이라는 건 정의된 모든 단어가 개념이야. 자, 지금 둘 다 정의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용재, 이러한 공공재. 수식형도 정의의 일종이라고 했지. 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오케이. 자, 공공재에 대한 정의란 단어부터 너희들은 눈을 번쩍 떴어야 돼. 정의, 핵심이잖아. 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급 주체 X, 자, X 치시고요. 공급 주체가 아닙니다. 자,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뭐가? 공공재에 대한 정의가 그런 거죠. 자,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 게 공공재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끌고 내려가지 않아.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제는 공공재 정책으로 갑니다. 정책. 얘들아, 정책하는 순간 너희들 파파팍 했어야지. 정책은
경제에서의 두 가지의 축이 있죠. 하나의 축, 정책입니다. 최근의 트렌드 뭐라고 했니? 최근의 트렌드 정책이야. 두 번째, 경제 일반 인과적 원리입니다. 자, 물론 두 개를 결합해서 낸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기출에서의 고난도 문제들이었고, 얘들아 정책 나왔네. 모든 정책은 100% 이게 있어. 뭐가 있니? 정책이란 단어 나오는 순간 뒤에 연결될 만한 포인트. 평가원에서의 패턴은 매우 일관적이야. 뭐였니? 정책. 100% 목적이 있는 거야. 정책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야. 목적이 있어. 자,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는 달성의 방법이 경제니까 인과적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쌤이 하는 말이 약간 빠르다면 기출에서의 이 지점의 포인트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다시금 얘들아, 정책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의 기출의 패턴들을 봤을 땐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N년째 그것만 하고 있잖아, 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흘러갔어. 근데 얘는 약간 다릅니다. 자, 공공재 정책은 공익이 목적이야. 일단 목적은 당연히 나옵니다. 공익이 목적. 그렇다면 이 공익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가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가냐?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회보다는 인문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 자, 이 목적을 쫙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 자, 보자. 이러한 정책에서 공익이 무엇인가야. 이걸 기반으로 실체설, 과정설, 동그라미 칩시다. 실체설, 과정설. 쌤이 아까 논설주의, 논변,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그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 자주 나오기 때문이야. 평가원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너희들은 각각의 설마다의 아까 입장, 각각의 설마다의 주장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봐봐. 우리 인문지문의 패턴 기억하니? 쌤이 독서 본봄, 별에는 밤 독서 본봄에서 별에는 밤 독서에서 딱 인문지문 패턴을 4개로 쪼갰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비의 포인트였습니다. 대비 지점.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한마디로 공익이 뭐야?에 대해서 하나는 실체설, 또 하나는 과정설. 이렇게 두 개의 견해가 나뉠 때, 한마디로 분류될 때 너희가 뭐 해야 되니? 첫 번째.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나가면 내가 지금 뭘 봤는지가 머릿속에 안 잡히거든. 안 잡히는 이유는 하나다. 짚지 않아서야. 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에 동그라미 치고 이러한 내용들을 딱 대비 포인트를 찾는 이유는 하나야. 이해하기 위해서야. 머리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독서는 머리에 많이 남겨야 돼. 자, 보자 얘들아. 실체설과 과정설 이 둘의 대비의 지점은 뭐라고? 공익이 무엇인가죠. 공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익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설 여기가 이렇게 읽어줘야지. 자, 실체설이 주장하는 공익은 뭐지? 과정설이 얘기하는 공익은 뭐지? 이렇게 가시고 자, 밑줄 치셔야 됩니다. 실체설에 있어서의 공익이라는 건 밑줄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밑줄. 그냥 밑줄 막 치면 안 되고 분명히 대비의 지점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지금 너가 뭘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스스로가. 자, 밑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절차. 밑줄. 이 둘은 의견이 분명히 다릅니다. 밑줄 치시고요. 주장이 무엇인가? 이들의 견해가 무엇인가? 논설주의, 논변, 사람 이름이라는 건 답은 없는 거야. 인문이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이지 답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얘가 생각한 공익, 얘가 생각한 공익, 정리.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문단은 약간 글이 다르게 흘러가죠. 중심 화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쭉 끌고 가지 않아. 자, 이 문단 갑시다. 이번에는 정책 딜레마라는 거에 빠질 수 있어.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에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딜레마라는 얘기 좀 쓰지 않니? 딜레마? 자, 정책 딜레마는 정의 나옵니다. 정책 딜레마 정의 쭉 나오고 자,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딜레마라는 건 이제 문제 상황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 두 가지, 모형 두 가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지문은 전형적으로 대비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대비의 지점은 두 개가 다르다. 첫 번째 대비의 지점, 공익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뉘는 거고요. 자, 지금 그럼 대비 포인트 찾아봐. 대비 포인트 뭐니? 정책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방법이야요. 이제는 기준 잡고 들어가야 된다. 자, 기억, 합리 모형, 니은, 만족 모형. 자, 그렇다면 이제 합리 모형은 정책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들의 생각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생각의 핵심이 뭔지를 짚어봐 얘들아. 짚어봐. 이제는 눈으로 와리가리 쳐가지고 이거 정답 고르는 때가 지나갔어. 그래서 너희들이 개념을 중심으로 합리 모형의 입장 하나를 정확하게 포착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입장. 게다가 알고 있겠지만 기출 매우 극명하게 이 둘의 입장은 달라. 자, 기억가 보자.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등이니까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이 있겠지? 이것들을 확보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야. 밑줄 칩시다. 최적의 대안.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이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 얘들아 모든은 출제 포인트입니다. 모든 가능한 대안을 다 검토하는 거야. 어때? 시간 좀 많이 걸리겠지. 왜냐면 충분한 시간, 정보 다 주어져야 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 자, 니은 갑시다. 니은. 그래서 합리 모형 정리해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최적의 선택,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적 선택이죠. 근데 최적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모든 걸 다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확인하는 것. 이게 합리 모형입니다. 근데 니은은 만족 모형이야. 오케이. 합리 모형이 전제하는 상황 오지 않아.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아. 따라서 최적 수준의 결정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야. 자, 벌써 둘이 차이가 있어. 니은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러면? 만족할 만한 수준. 뭐가 만족하는 거니? 자,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오케이. 신속. 한마디로 빠른 게 핵심인 거야. 신속한 결정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긍정적 작용한다. 어떤 결정하든지 능률적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어차피 시장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핵심은 빠르게 벗어나는 거야. 딜레마에서. 그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신속 결정. 매우 극명하잖아요. 둘의 차이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니, 그냥 빠르게. 오케이. 요겁니다. 가는 어려웠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는 너희가 이제 각각의 입장들을 짚어야 돼. 봐라. 지금 들으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특히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그래, 입장 나뉘고 원래 인문이니까 견해가 다르고 견해 차이점 확인하고 요 어떤 지점에서 갈리는지 대비의 포인트 확인하고 대비 지점 확인하고 당연한 건데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라니까. 너희가 훨씬 더 절실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자, 자기 점검 이후에 어디까지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들을 때 알아. 다음번에 시험지 열었을 때도 알아야 돼. 그걸 반드시 포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너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요하지 넘기지 말라는 거야. 자, 2021학년도 9평. 자, 쌤이 극단적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얼마 안 지났습니다. 2021학년도 9평에서 변화된 수능 이후죠. 9평에서 나왔었던 인문지문. 인문과 예술의 융합지문이 있었어.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 기준을 붙잡고 가는 거야. 예술이 무엇인가. 모방론 나오고요. 형식론 나오고 표현론 나오고 여러 가지가 쭉쭉쭉 나와. 그때는 이러한 견해가 여러 개가 나왔어. 모방론은 딱 한 줄 나왔습니다. 딱 한 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재현이야. 이게 모방론에게 있어서 예술이야. 그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 대체? 안 본다는 거야. 모방론이 말하는 예술이 뭐지? 하나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고 그 어렵지 않은 그 문제를 단지 눈으로 봤을 때 모방인데 대상 그 자체네? 답을 골라버리고 맞다고 판단해버리고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지. 다시금 얘들아, 결국 너희가 6평, 9평까지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결국 돌아오는 건 핵심이야. 핵심. 이 핵심과 기본이 무엇인지가 머리에 있다면 정확히 그 지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인 거거든. 가져갑시다. 자, 나로 가볼까 이제? 나로 갑시다. 오케이, 가에서의 핵심은 너희가 견해를 파악한다. 대비의 지점을 중심으로 견해를 정확하게 포착한다. 까지. 나로 가자. 나로 가기 전에 그럼 6번을 한번 해결하고 갈까? 자, 6번 문제 가봅시다. 이제는 기억 니은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나를 안 봤지만 문제를 너희가 풀었기 때문에 선지 봅시다. 1번.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당연한 거야. 기억 핵심은 최적 선택을 하는 거거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거거든. 다 끌어모아서 최적을 찾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추가로 투입해서 정보를 수집해. 맞아.
정보도 충분해야 되고 시간도 충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다 봐야 되거든. 시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억? 2번 맞죠. 3번. 그러니까 3번을 보자마자 너희가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도덕적 가치 도출보다 실증 효과를 인과적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막 고르고 따지고 이럴 때야 지금? 아니야. 너희가 보자마자 인과가 더 중요하다? 꺼져 이 새끼야. 신속결정이 최고야.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거든. 너희들 선택지랑 대화 안 하니? 쭉 보다가 꺼져. 보낼 애들은 확실하게 보내줘야죠. 정답은 3번인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더 중요하다? 아니야. 오히려 인과를 강조했던 건 기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금 와리가리 하는 거 아니다. 짚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언제나. 자, 4번.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재정 지원하든 어차피 능률적 자원 배분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가능해. 맞잖아. 니은의 생각. 시장의 능률적인 자원의 배분 기대한다고 했었죠. 일단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없는 거야. 얘가 최적인지를 하나하나 막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벗어나면 시장이 알아서 능률적으로 해. 요거였잖아. 5번. 만족할 만한 수준. 맞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 어디 끝까지가 그냥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면 돼. 빠르면 돼. 5번.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나로 갑시다 얘들아.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공공재를 제공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게 일단 연결이 됩니다. 딱 봤을 때 매우 인과적인 가나 지문의 연관성까지는 없지만, 그치? 자, 일부 소재가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재정 지원에는 이제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역시 또 분류되네. 얘들아, 또 분류입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 자, 학생들 언제나 결과를 보려고 해. 딱 분류됐잖아. 정액, 정률, 얘네만 붙잡고 끝까지 가.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로 지금 이 둘이 구분된 거니? 자, 언제나 쪼개질 땐 얘들아, 그 쪼개지는 지점에 먼저 주목해야지만 너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자, 뭘로 지금 나뉜 거야? 지급 방식에 따라. 오케이, 지급 방식.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정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정액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지? 정률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지? 일단 여기서부터 핵심인 거야. 가볼까? 자, 정액 지원금은 지출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원. 자, 이때 중요한 것도 공공재 지출과 관계없이 일정 지원. 일정 금액. 그래서 딱 정액인 거죠. 정률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이야.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 오케이. 일정 비율이니까 이 경우는 달라지겠네. 얘는 일정한 금액이고 이 경우는 지출, 공공재 단위당 비용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니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자, 두 지원금은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자, 뭘 지원하냐에 따라서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림 나옵니다, 얘들아. 자, 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어. 너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결국엔 그림이 나오는 것이 너희를 보다 더 어렵게 하기보다는 너희가 지문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림이 보통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철저히 노린 거죠. 너희가 그림을 꼼꼼하게 짚으면서 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은 급하거든. 학생들 그래서 빠르게 내용을 본 다음에 막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어떻게든. 이제는 어떻게든으로 안 된다라는 걸 다시금 상기하시고 그래프 갑시다. 적극적으로 그래프의 개념 연결. 자,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X축과 Y축이 뭔지부터 출발해야지. 당연히.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니까. 자, Q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양이야. 자, P는 사용재. 사용재 양입니다. 자,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 소득이 있으니까 공공재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재도 사용할 수 있겠지? 얘들 존재하고 있니? 자, 이거 중요하다. 지금부터 하나씩 연결할 거야 이제. 자, 가보자. 예산선 A와 B.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얘들아 급해도 어차피 마음이 급해서 이거 안 보면 문제 못 풀어. 자, A와 B.
이렇게 요게 바로 예산선입니다. 예산선. 자, 예산선이 선분 A와 B.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자, I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선호인 거야. 이렇게. 선호. 자, 이것의 균형점. 자, 다시 균형점 전에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다시. 이게 I 다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I 다시. 이게 I. 재정 지원 전, 재정 지원 후. 확실히 올라갔네. 그럼 당연하지. 뭘 받았으니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 공공재도, 사용재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E.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E, 얘가 E입니다. 얘는 지원 받기 전의 균형점. 자,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제 하나는 정액 지원금, 하나는 정률 지원금, 요거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자, 가보자. 자, 이런 경우에 정액 지원금은 결국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금액을 그냥 준 거잖아. 그치? 당연히 소득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늘어난 거야? 더 쓸 수 있어. 자, 정액 지원금은 따라서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을 어디다 쓸지는 내 맘이야. 사용재에 써도 되고 공공재 써도 됩니다. 이게 정액지원금. 왜냐면 그냥 돈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서는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에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자, 어디? JK. 양쪽이 어떻게 됐니? 다 늘어났습니다. 사용재 양도 늘어나고 여기. 그리고 여기 공공재 양도 늘어나고. 이 복잡하지만 얘들아 차근차근 이렇게 돈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더 살 수 있고 이것도 더 살 수 있으니까 늘어난 거야. 그만큼 예산선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림에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은 EB. 오케이, 얘네 EB 여기. 얘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 오케이. 자,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 앞에서 했던 얘기죠. 동일한 효과. 당연한 거야. 마치 내가 100만 원 더 버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거지. 따라서 각 지역의 기본적인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소득을 약간 맞춰준 거니까 이렇게 더 지원함으로써. 한편, 자, 이제 정률지원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갑시다. 정액은 어려울 게 없었어. 양쪽이 그냥 다 올라간 거야. 그 다음 만족도 당연히 이쪽으로 변화한 겁니다. 예산선이 올라간 만큼. 자, 균형점도 역시 변화했고. 자, 한편 정률지원금은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다. 기울기가 달라지네, 얘는. 자, 어떻게 변하는지 갑시다. 얘들아, 존재해야 된다. 이거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원래 예산선은 선분 AB였죠. 처음에 출발선 똑같았어. 자, 근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선은 AG로 변화한다. 자, 봅시다. 이제는 여기서 AG. 정률 지원금은 사용재는 똑같네. 그리고 공공재만 쫙 늘어났습니다. 정액 지원금보다 더 늘어났어. 자, 왜냐? 공공재 단위당 비율을 일정 비용으로 주는 거니까. 자, 따라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 된다. 이쪽이 됩니다. 사용재 쪽보다는 공공재 쪽으로 훨씬 많이 이쪽으로 지금 와 있죠. 자,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 그렇겠지. 이쪽도 훨씬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거야. 누구에 비해? 정액지원금에 비해서. 그죠? 자, 따라서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프에 대해 설명 안 해준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지금 설명 다 해줬습니다. 각각의 선분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론 이제 요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따가 연결해서 이게 뭔지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갑시다. 여기까지 너희가 그래프를 이해했다면, 자, 이해했다면 일단 그래프의 내용과 지문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대응까지 보시고 마지막 문단.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자, 이론적으로 이래. 란 얘기는 실제로는 아니란 얘기야.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이론적으로는 이래.
실제는 아니야. 많아. 이런 지금 이런 뉘앙스가 정말 많습니다. 기출에. 자,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 교부됐을 때 직접적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대. 아, 그러니까 정액지원금도 똑같이 소득이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공공재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것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공공재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액지원금도. 그걸 뭐라고 하냐? 끈끈이 효과. 오케이? 끈끈이 효과.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에 더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둘 다 효과가 있는데 뭘 하면 좋지? 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끝입니다. 그래프가 어려웠으나 그래프에 대한 설명해준 지점들을 너희가 전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그래프를 읽어냈어야 한다. 얘들아 7번 가보자. 자, 이제 7번에 1번 갑시다.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뭐만 보면 되겠니? A와 B만 보면 되겠네? 이거는 본래의 가장 기본적 예산선입니다. 점 2가 균형이다. 이 예산선에서의 점 2가 균형이다. 지문 내용 그대로. 그치? 얘는 뭐 일치불일치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써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정의 설명 그대로 들어있어. 자, 2번.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하나하나 봐야죠. 정률지원금의 균형점은 누구니? EM이 되는 거야. EM.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EB에서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얘들아, 사용재니까 어디로 가면 돼? Y축. 옆으로 쭉 가시면 당연히 얘보다 얘가 작죠. EB가 더 크네. 2번 맞습니다. 그치? 3번.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얘들아 공공재다 이제는.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정액지원금 예.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자, 여기가 지급되기 이전의 균형점이었죠? 지급되기 이전. ZB는 정액지원금. ZM은 정률지원금. 이만큼 늘어난 거 맞니 얘들아?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앞부분 맞아. 자,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에서 ZM까지 늘어난다. 맞아. 3번도 오케이. 이게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각각 연결해줬었던 개념들에 대한 설명 그냥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쫄지 말란 얘기야 이거. 쪼는 순간 지거든 사실은. 쫄지 마. 요 정도입니다. 4번 가보자.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오케이. 정률지원금, 요거.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 요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더욱 어디에 주목했어야 돼? 정률지원금의 정의 그 자체에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단위당 비용을 일정 비율로 지급해 주는 거니까 그만큼 일정 비율로 부담이 줄어드는 거 맞겠니? 맞는 거죠. 그럼 4번은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오케이. 예산선이 선분 A, B에서 A, G로 이동한다. A, B에서 A, G로 이동한다. 당연한 거 아닐까? 이게 바로 정률지원금의 그래프였잖아. 4번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어떠한 추론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니? 1, 2, 3, 4 판단이 어려웠다. 다시금 얘들아 지문과 그래프를 1대1로 대응해라. 그 방식은 철저히 평가원적이다. 최근의 평가원적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잔뜩 주고 그 정보들을 막 조합하는 게 중요했잖아. 요즘 그렇지 않잖아. 추론을 위해서 정보량이 짧아진 만큼 더 중요해진 건 개념이 꽉 차 있습니다. 개념이 아주 중요해. 놓치면 안 된다. 또 나온다. 6평 때 쌤이 또 강조한다. 오케이. 자, 5번. 점 2B에서 이번에 여기. 2B, 예, 정액지원금. 이 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여기죠. 공공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 여기. 낮은 거 맞니? 맞죠? 오케이, 맞아.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자,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얘는 얘들아 총체적 난구간이니? 자, 5번. 일단 인과관계도 맞아 틀려. 앞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이 낮아. 누가? 정액지원금이 더 낮아. 정률지원금보다. 그만큼 정률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인 거니? 당연히 아닌 겁니다. 인과관계도 일단 절대 맞지가 않아요. 5번은. 일단 X고. 자, 더더욱 다시금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한 효과가 아니라 그만큼 이들은
사용재 소비가 증가하잖아. 정률 지원금보다 정액 지원금, 사용재 소비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금 얘들아, 소득을 지금 이 지문으로 따진다면 소득을 공공재로만 지금 엮은 건데 아니잖아. 공공재, 사용재 둘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 지문은 지금 설명 자체도 틀렸잖아. Z, B에서 Z 이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 아니지, 그만큼 사용재 소비는 훨씬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X야. 자, 다시금 얘기하지만 그래프에 대한 정의만 너희가 연결했어도 그대로 묻고 있다. 그대로. 자, 얘들아 마지막 8번 갑시다. 자,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희에게 파악해 보라는 거야. 자, 이 보기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역 주민 소득이 10억 원 늘어났을 때는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10억 원 더 벌었어. 1억 원만큼 공공재를 더 소비했어. 오케이.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만큼의 정액 지원금이 교부됐어. 이번엔. 자, 근데 공공재는 2억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됐어. 이거 뭐니? 한마디로 소득과 정액 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공공재 소비, 공공재 소비의 효과가 누가 더 높았다? 실증적으로는 정액 지원금이 더 높았다. 이 끈끈이 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 단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용재 소비에 소비되었다고 가정한다. 1번 갑시다. 보기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전자죠.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소비 늘어난 거 전자 보다 정액 지원금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끈끈이 효과에 대한 그냥 사례 그 자체거든. 얘들아 8번은 추론이라 부르기도 약간 민망하잖아. 8번 급하게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눈으로 뭐지 막 급하게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니까. 짚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8번은 3점짜리 문제인데 사실은 선물 같은 거죠. 쉽습니다. 1번이 너무나 확실한 정답이야. 그냥 그 자체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1번. 자,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금 너희가 복습할 포인트가 많다. 가지문에서 요거, 나지문에서 개념 연결, 대응. 자, 요거 다시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돼.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 3월 학평에서 요 정도의 평가원의 요소들을 매우 잘 반영한 건 쌤은 굉장히 진짜 너희가 여기서 얻어갈 게 많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너희가 급하게 달리면 안 된다. 특히나 추론의 핵심은 머리에 대충 이 지문의 내용을 비스무리하게 넣고 이게 달려간다고 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비스무리하게 담는다고 얼마나 위험한 거냐. 쌤이 그 작년인가? 우리 조교가 이제 의대생이었어, 한 명이. 근데 그 조교랑 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궁금하잖아. 쌤이 항상 물어보거든. 너는 무슨 과 의사가 되고 싶니? 항상 물어봐. 근데 그 조교가 갑자기 문득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맛집 가요 이래. 그래서 갑자기 맛집을 왜 가지? 아니요, 마취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마취과였구나. 맛집 가요가 비스무리하게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얘들아. 너희가 지문을 읽은 다음에 대충 맛집 가자는 얘기구나. 없어. 마취과라고 써있으니까 없어. 얘들아, 이거야. 큰일 난다. 나 맛집 가려고 했지. 아니더라고. 자, 마취당할 뻔했어.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 기준은 개념이다. 자, 얘들아, 우리 기술 간략히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기술의 핵심도 사실은 기술의 지문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정보量많지 않아. 그치? 자, 본래 평가원에서의 기술은 어떻게 흘러가니? 본래 평가원에서의 기술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기술도 100% 뭐가 있어요, 얘들아? 목적이 100% 있습니다. 모든 기술 목적 다 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 똑같아. 뭐랑? 그 정책과 똑같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 근데 정책과 약간 다른 건 뭐냐면 기술은 주로 A, B, C. A가 1번을 해야 돼. B가 2번을 해야 돼. C가 3번을 해야 돼.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됐을 때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니? 원리라고 부르죠. 자, 조금 더 쪼개보면 이 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필요해, 기술은.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쌤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라는 것도 겉으로 볼 때 하나 같지? 이 하나가 아니거든. 이 안에 수많은 부품들이 있잖아. 부품들이 각자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게
쫙 순서대로 연결이 잘 됐을 때 이 기술이 구현되는 거거든.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너희가 구성 요소별로 기능과 역할을 연결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가 주는 게 기술의 원리인데, 이건 진짜 나빴어. 왠지 아니? 얘들아, 와, 사실은 보면 핵심은 딱 두 개야. 검색의 원리,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원리. 하나, 둘. 원리도 심지어 아주 짧고 짧아. 짧고 짧은데 짧고 짧아서 좋은 거니? 아니야. 정보를 하나 던져주고 나에 대해 알아봐. 이거야. 스무고개야. 자, 이거 인간으로 따진다면 이거 굉장히 그 양심에 털난 놈입니다. 이거 굉장히 정보 조금 준 다음에 다 알아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금 얘들아, 그 정보를 조금 준 걸 가지고 원리를 파악하지 않고 선택지로 바로 가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원리 파악은 뭘 가지고 하게 하니? 예시입니다. 쌤이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얘들아, 영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쭉 읽다가 for example 나와. 빠르게 슉 하잖아. 왜냐,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는 얘기거든. 독서 지문은 자, 워낙 요즘 추상적인 내용들, 개념 자체를 난해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 그걸 가지고 뭘로 보완하게 만드니? 예시로 보완하게 만듭니다. 예시는 서포트야, 아니야? 얘는 서포트가 아니야. 이걸 통해 너희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예시를 끝까지 너희가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원리를 뽑아내야 돼. 가볼까? 자, 가보자. 자, 이 문단부터 출발합시다. 자,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 알고리즘 필요해. 예를 들어, 자, 예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글이란 게 검색어야. 이게 우리 글.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자, 한글, 땡땡, 띄어쓰기 하고,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 창제된 띄어쓰기, 우리 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 잠깐만. 이 전체가 뭐라고? 대상 문자열이야. 18글자야. 누굴 포함해? 콜론도 포함해야 되고요.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해야 돼. 세볼까? 안 세봐도 돼. 세보세요. 18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8개의 대상 문자열이구나. 자, 예시를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할 거야. 뭐를? 우리 글을 검색할 거야, 이제. 자, 가봅시다. 자, 이때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글이 3글자야. 그러니까 각자 3글자씩 잘라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떻게 자를 것인가? 우린 이 기술을 처음 보잖아. 이렇게 3글자씩 자른다는 건지 어떻게 자른다는 건지 몰라? 잘라놨죠? 걔를 보면 알겠네? 자, 잘라놨어. 한글 땡땡, 글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우. 얘들아, 차근차근 이제 봐야지. 3글자가 어떻게 3글자였다는 거야? 한글 땡땡, 글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우. 요렇게 3글자였다는 거네? 그러면 뒤로는 안 가도 알지 않겠니, 얘들아? 요거는 우리 어린아이 초딩들한테 알려줘도 애기들이 그 다음엔 이렇게 8개 가는 거야. 애들도 알아. 그지? 자,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총 16개가 나온다는 거야. 왠지 이해가 되시죠? 자, 안 해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가면은 여기까지 딱 했을 때 16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어떻게 쪼개는지도 우리는 이제 알았어. 예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16개의 이게 바로 비교 대상이 되네. 얘가 바로 비교 대상이야. 뭐랑 비교하니? 우리 글. 자, 이제 우리 글과 얘를 비교할 건데, 하나의 비교 대상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의 비교 대상. 한글 땡땡. 여기 하나의 비교 대상이지? 얘랑 확인하기 위해서는 3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된대. 이해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자, 각각 비교니까 anyway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총 16개의 비교 대상인데 글자 수가 3글자니까 각각 하나, 둘, 셋. 모든 비교 대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3개씩 다 비교해야 돼. 16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요게 원리야. 됐지? 요게 원리야. 그러면 이거 글자 수 바뀌어도 너희들 원리 파악할 수 있겠니? 파악할 수 있겠죠? 글자 수 바뀌어도 파악할 수 있어. 우리 글에서 우리로 줄어들어도 파악할 수 있어. 그땐 2개씩 끊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요거 이게 대상 문자열이었죠?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개념 정의 연결부터 시작해야 돼. 요게 바로 대상 문자열. 자,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지금은 이렇게 18글자밖에 없잖아. 1000글자 있다 쓰면 1000개. 못하지, 그치? 언제까지 하겠니? 그래서 글자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치? 비교 대상이 졸라 많아질 거 아니야.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원리 파악 끝났니? 예시 통해서 원리 파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검색 시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기술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잖아. 그치?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게 기술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원리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여기서 출발해야지. 이 두 번째 원리의 목적은 시간 단축이야. 시간 단축. 자, 가보자.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이제는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오케이. 세 글자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오케이. 얘들아, 한 글자씩 비교 안 하고 세 글자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대. 그렇다면 16 곱하기 3이 아니라 그냥 16번만 하면 되겠는데 딱히 3을 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비교 횟수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검색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끝. 원리 알았지 않니 벌써? 원리 벌써 파악 끝났다. 오케이. 한 번에 비교하면 돼. 비교 대상을 한 번에. 자,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함수를 설정하는 거야. 각각의 문자열에 이제. 자, 따라서 이런 함수를 해시함수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값이라고 해. 요거는 정의니까 표시하시면 됩니다. 해시함수, 그걸 통해 생성한 값이 해시값. 자, 만일 해시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 해시값을 비교해서 같은 해시값 두 문자열의 일치함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글자를 파악하지 않아도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렇다면 원리는 뭐야? 이거네.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하는 거네. 그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하는 게 이제 조건이죠. 그걸 통해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이제 원리가 되는 겁니다. 끝. 앞에 얘와 같이 검색어 3글자, 18글자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죠. 우리가 방금 읽은 거. 자, 3글자, 18글자. 대상 문자열이 비교된다면 비교 대상 16개. 아까 했던 얘기. 자, 16개. 하지만 비교 대상에서의 문자열 비교는 이제는 딱 한 번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물론 자, 밑줄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이게 추가가 된대. 그럼에도 어차피 더 짧대. 그러니까 목적 달성하니 안 하니? 제대로 달성하네. 시간 단축 목적이니까. 자, 그리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함수의 연산이 추가되면서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 안 나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계산한 방법도 안 나와 있죠. 자, 따라서 해시함수는 연산 간단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끝. 기술의 핵심은 얘와 얘의 원리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나서 선택지로 가면 11번 가보자. A를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적절한 거. 자, 1번.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일단 근데 이거는 안 해봐도 되잖아 얘들아. 일단 이게 틀렸잖아. 비교 대상 개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하니?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었어. 16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해시값 비교 횟수도 줄어들잖아. 6개로. X네. 1번. 이거 길이 짧게 해가지고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그랬지. 요거를 줄여서 넣어보려고 했다고. 자, 18글자를 다 하는 건 당연히 바보 팅탱탱이야. 자, 한 여기까지 자르는 거지. 한 여기까지 5글자. 한글 땡땡 띄어쓰기 우까지 해서. 우리 글 3글자였죠. 이 3글자를 집어넣을 땐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왔지? 만약 2글자라고 해봐. 하나, 둘, 셋, 4개 나와. 길이가 짧아지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비교 대상은.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근데 오케이. 1번 X. 3번.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자,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이게 개수가 늘어난다 생각해봐. 비교 대상 당연히 늘어나는 거 맞겠니? 늘어나죠. 당연히. 대상 문자열 늘어나니까 비교 대상 당연히 늘어나고 해시값 비교 횟수 당연히 늘어납니다. 정답은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3번이야. 3번. 다시금 이것의 원리를 가지고 3번 선택지 해결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지 오면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자, 얘들아 급하게 가지 말고 포착하고 짚고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4번. 대상 문자열이 1개일 경우 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해시값 비교 함수가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군. 자, 다시 대상 문자열이 이제는 1개. 대상 문자열이 1개입니다. 자, 개수가 여러 개는 아니고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졌네. 우리가 이거 아까 1번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검색어의 길이가 2개로 짧아졌어. 그럴 때 대상 길이가 비교 대상 길이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 감소? 아니, 아까 증가였잖아. 이런 경우 한번 해보는 거야.
예시를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라고 했죠. 이때 끝까지란 얘기는 선지 판단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시들을 너희가 줄인 다음에 앞부분은 어차피 원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뒤로 갈 필요 없거든. 여기까지 잘라놓고 글자, 검색어 글자 줄여보면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4번 X. 자, 5번도 대상 문자열이 2개인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 개수가 늘어나. 앞에서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비교 대상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었죠? 횟수가 감소한 게 아니었지? 자, 검색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 개수가 늘어나나? 다시 똑같이 5개 중에 이번에는 우리 글 4글자라 생각해봐. 한 번, 2번 하면 끝나. 그치? 그래서 비교 대상 개수가 늘어나 X가 되는 겁니다. 예시를 데려가라. 제발. 자, 12번 가보자, 얘들아. 12번도 이것도 너희가 급하게 풀었을 것 같아. 일단은 이해합니다. 왜냐면 고전 문학도 너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거든. 자, 12번. 그리고 역시나 아직 3월밖에 안 됐어. 3월엔 너희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 여기까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뽑아가는 것이 많으면 돼. 여기서 누군가는 쭉쭉 뽑아간다, 진짜. 엑기스를 쭉쭉 뽑아간다? 그러면 6월에 점수 바뀝니다. 자, 얘들아. 조건 볼까? 조건. 검색어에 문장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역시 기억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건 반영하는 거야.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있는 것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대. 오케이? 자, 검색어 이번엔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자,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케이. 자, 얘들아 마지막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중요해. 자, 확인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 해봐야 돼. 주인공 시점. 자, 우리 띄어쓰기 글. 오케이. 조건 갑시다. 문장부호 포함되어 있니 없니? 문장부호 포함되어 있지 않네? 자, 얘들아 봐. 본래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과 결과야. 여긴 지금 아예 조건이라고 써있죠. 자, 조건의 표지도 있어. 뭐뭐하면 뭐뭐한 경우 요거야. 지금 1번과 2번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장부호 포함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조건 해당되니? 해당되네. 띄어쓰기 포함된 경우. 자,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 자,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한 비교 대상. 자, 그렇다면 이제 본래 띄어쓰기. 자, 2글자 띄어쓰기 1글자 이렇게. 글땡땡 띄어쓰기 우. 따라오고 있니? 맞니? 자, 그래서 2글자 띄어쓰기 1글자 이렇게 가면 돼. 2글자 띄어쓰기 1글자. 2글자 띄어쓰기 1글자. 그래서 에서 띄어쓰기 창. 제된 띄어쓰기 우. 여기서 한 놈 빼야죠. 꺼져 이 새끼야. 이따 빼야지. 왜? 문장부호 있잖아. X. 3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그러니까 1번 X. 자, 2번. 우리 띄어쓰기 글. 오케이. 검색할 경우의 비교 횟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의 비교 횟수가 더 많다. 자, 방금 우리 띄어쓰기 글 했을 때 뭐야? 2개밖에 없었잖아. 그치? 자, 우리 글로 검색한다 생각해봐. 우리 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찾아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 횟수가 더 많다. 맞습니다. 자, 3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오케이. 자, 이번엔 우리 글로 검색하네. 문장 보호가 포함되지 않아. 그치? 띄어쓰기 포함된 경우 아니니까 조건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얘 빠져야 되잖아. 빼고 띄어쓰기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 맞니? 맞아. 문장 보호는 제쳐야 돼 여기서. 그래서 띄어쓰기 우리나 리나라 맞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만들어줘. 오케이. 자, 조건만 따라가면 돼. 4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땡땡 글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우는 방금 우리가 제친 애들이다. 3번에서 그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선택지 낼 게 없었나 보다. 너무 쉽다. 그치? 4번 맞습니다. 자, 5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한 문자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글 있으니까 우리 띄어쓰기 글은 없으니까 못 찾죠. 그러니까 5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기술지문. 그래서 너희가 그만큼 기술의 원리를 예시를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마음이 급하지만 않았다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면은 오케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원리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 기술지문은 매우 유의미하게 복습하고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풀면서 놓친 지점들이 뭐였을까? 이번 시험은 보통 쌤이 2가지를 분석하라고 하거든? 지문 독해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지문 독해가 됐는데 선지 판단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요걸 보통 분석하라고 해. 거기서 출발해. 근데 이번 시험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대다수의 문제들은 지문 독해를 전제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야. 선지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다? 맛집 가자고 이해했던 경우다.
맛집가자가 아니라 맛취가라고 알고 가서 찾았을 때 답이 보이거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어. 자, 독해력이라는 건 얘들아 어느 순간 초능력처럼 팍 생겨서 딱 보자마자 오케이, 또 쉽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될지 기준과 패턴을 확인하고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시금 복습하시고, 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너희가 Q&A 적극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